저를 기억하십니까? 재벌 회장 강태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30년 전 죽었다던 전처가 눈앞에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한데요.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그 순간 태준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전 어머니의 협박에 굴복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던 그날. 다음 날 아내가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아내는 정신병원에 감금되어 있었고 갓난아기 딸은 불법으로 입양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꾸민 사람은 바로 자신의 어머니였습니다. 30년간 숨겨진 진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눌러주시면 새로운 사연을 매일 받아보실 수 있어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강태준은 책상 위에 놓인 편지 봉투를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비서실장 오상훈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상훈아, 이거 누가 보낸 건지 확인했어? 발신자 정보가 없습니다. 회사 대표 메일로 도착한 건데 우편함에서 발송된 것으로만 확인됩니다. 태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편지에는 단 2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30년 전 죽었다던 당신의 전처가 살아있습니다. 햇살 보호시설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시설 주소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장난이겠지. 태준이 낮게 중얼거렸지만 그의 얼굴에서는 이미 핏기가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전처, 이수연. 30년 전 분명히 죽었다고 들었던 그 이름이 심장을 짓눌렀습니다. 회장님? 아무것도 아니야. 나가봐. 오상훈이 문을 닫고 나가자 태준은 의자 등받이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눈을 감으니 30년 전의 기억들이 파편처럼 밀려왔습니다. 대학교 도서관 창가 자리에서 처음 본 수연의 옆모습, 캠퍼스 벤치에서 손을 잡고 나누던 서툰 고백, 어머니 박정숙의 격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올린 작은 결혼식, 그리고 딸 은서가 태어나던 날 분만실 밖에서 흘렸던 기쁨의 눈물.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태준아, 그 여자와 이혼해라.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어머니, 수연이는 제 아내입니다. 은서 엄마예요. 네가 이혼하지 않으면 저 여자와 아이를 내 방식대로 처리하겠다. 그 말이 협박이 아니었음을 태준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박정숙은 한 번도 빈말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태준은 수연을 지키기 위해, 딸을 지키기 위해 이혼 서류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연도 남편의 고통스러운 눈빛을 보며 아무 말 없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위자료 한 푼 받지 않고 오직 딸 은서만 데리고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혼 서류가 접수된 바로 다음 날 태준은 해외 출장지에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수연 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돌아왔을 때는 이미 장례식도 화장도 끝난 뒤였습니다. 어머니는 아이가 수연 측 친척에게 갔다고 했고 30살도 되지 않았던 태준은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의심하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태준은 눈을 떴습니다. 손에 들린 편지를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사흘을 번민했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 아침 태준은 오상훈을 불렀습니다. 햇살 보호시설이라는 곳에 후원 행사 일정을 잡아라. 후원 행사요? 그래. 성우그룹 재단 정기 후원 점검 명목으로 아무도 의심하지 않게 조용히 진행해. 오상훈의 눈이 잠깐 흔들렸지만 그는 곧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훈아. 예, 회장님.
30년 전 내 첫 번째 결혼에 대해서는 회사에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 이번 일이 밖으로 새어나가면 안 돼. 15년간 태준을 모셔온 오상훈이었지만 이렇게 긴장된 회장의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묻고 싶었지만 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방문 당일 검은색 승용차가 햇살 보호시설 앞에 멈춰 섰습니다. 태준은 차에서 내리며 낡았지만 깨끗하게 관리된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시설 원장 김정희가 일행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회장님. 이렇게 직접 방문해 주시다니 영광입니다. 시설 운영이 궁금해서 왔습니다. 안내해 주시죠. 김정희 원장이 앞장서서 시설 곳곳을 설명했지만 태준의 눈은 계속해서 다른 곳을 훑고 있었습니다. 복도 벽에 걸린 아이들의 그림, 작은 교실들, 밝은 햇살이 드는 창문. 그러다 한 교실 앞에서 태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교실 안에서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읽어주는 봉사자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흰 머리카락이 섞인 단정한 단발머리. 어딘가 낯익은 실루엣. 회장님? 김정희 원장이 불렀지만 태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봉사자가 아이의 질문에 답하려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그 얼굴은 분명했습니다. 30년 전 이혼장에 서명하던 날 마지막으로 보았던 바로 그 얼굴. 수연아. 태준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며 복도 벽을 짚었습니다. 오상훈이 황급히 달려와 부축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물 좀 가져올게요. 김정희 원장이 달려갔지만 태준의 시선은 교실 안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과 웃으며 이야기하는 그 여자. 죽었다고 들었던 사람. 30년간 가슴에 묻어두었던 이름. 익명의 편지가 사실이었습니다. 잠시 휴게실에서 물을 마시며 진정한 태준이 원장에게 물었습니다. 저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시던 분이 누구죠? 아, 이수연 선생님이요. 10년 전부터 저희 시설에서 봉사해 오신 분이에요. 10년이요? 네. 본인도 어려운 과거가 있으신 것 같지만 자세한 사정은 저도 몰라요. 다만 아이들이 수연 선생님을 무척 따르고 시설의 정서적 기둥 같은 분이세요. 태준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행사를 마무리한 후 태준은 원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수연에게 직접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수연이 고개를 들어 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아무런 인식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저를 기억하십니까? 수연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죄송한데요. 처음 뵙는 것 같은데. 혹시 예전에 만난 적 있으세요? 태준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분명 수연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자신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차에 올라탄 태준이 오상훈에게 말했습니다. 저 여자에 대해 모든 것을 조사해라. 어머니와 미라에게는 이번 방문의 진짜 목적을 일절 알리지 마.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날 밤 태준은 자택 서재에 홀로 앉아 3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가 정말로 수연을 처리한 것인지 그 의심을 30년간 마음속에 묻어두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는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사흘 후 오상훈이 조사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수연이라는 여성이 20년 전 경기도의 한 요양원에서 신원불명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심각한 기억상실 상태였고 사회복지사들의 도움으로 재활하여 지금은 봉사자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기억상실? 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이 있습니다. 오상훈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녀의 과거 병원 기록에 강제 입원 흔적이 있습니다. 입원 시기가 정확히 30년 전
그녀가 사망했다고 알려진 시점과 일치합니다. 이번 사유는 산후 우울증으로 인한 자해 위험이었고 당시 보호자 기록은 삭제되어 있습니다. 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망 신고서는 입수했습니다. 사망 원인은 교통사고로 기재되어 있지만 사고 현장 사진이나 경찰 조서가 전혀 첨부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고자는 오상훈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말에 시어머니 박정숙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주는 서류를 쥔 채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30년간 품어왔던 의심이 사실이었을 가능성, 어머니가 사망 자체를 조작했을 가능성,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딸은, 은서는 어디로 갔지? 아직 추적 중입니다. 당시 수연 씨 친척이 데려갔다는 기록은 허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찾아내. 반드시. 태주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진실을 알리려 했다는 것. 그 사람은 30년 전 일의 내막을 아는 자라는 것. 이제 더는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태준이 햇살 보호시설을 다녀온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성우그룹 본가에 상주하는 가사 담당 이사 한정모가 박정숙의 방 앞에 섰습니다. 마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와. 한정모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정숙은 창가에 앉아 찻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회장님께서 며칠 전 햇살 보호시설이라는 곳을 방문하셨습니다. 정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보호시설? 무슨 보호시설? 고아원 비슷한 곳입니다. 그런데 한정모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뭐야? 어서 말해. 그곳에 이수연이라는 이름의 봉사자가 있다고 합니다. 찻잔이 정숙의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사기 조각이 흩어지고 차가 카펫 위로 번졌지만 정숙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30년간 묻어두었던 이름이 갑자기 튀어나오자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했어? 이수연입니다, 마님. 정숙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한정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30년 전 그 일 네가 어떻게 처리했는지 다시 말해봐. 한정모는 허리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당시 수연 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때 산후 우울증으로 인한 자의 위험이라는 진단서를 만들었습니다. 본인 동의 없이도 보호자 요청으로 입원이 가능하게 했고 병원 원장에게 거액을 주고 장기 입원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왜 살아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한정모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10년 전 그 병원이 의료법 위반으로 강제 폐업되었습니다. 환자들이 여러 시설로 분산 이송되었는데 그 혼란 속에서 수연 씨가 신원불명 상태로 일반 요양원에 옮겨졌습니다. 그걸 왜 나한테 보고하지 않았어? 정숙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올라갔습니다. 당시 확인해 보니 수연 씨가 기억을 완전히 잃은 상태였습니다. 과거를 전혀 기억하지 못해서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마님. 한정모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숙은 깨진 찻잔 조각을 내려다보며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내 실수가 아니야. 정숙이 낮게 말했습니다. 태준이가 이 사실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를 파악하는 게 먼저야. 태준이의 모든 동선을 감시해.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를 가는지 전부 보고해. 알겠습니다, 마님. 한정모가 물러나자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30년이 지났는데 왜 지금 이게 터지는 거야? 같은 시각 태주는 비서실장 오상훈에게 추가 조사를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어머니가 고용했던 법률 대리인, 사망 신고를 처리한 담당자, 수연을 입원시킨 병원 관계자들의 행방을 모두 추적해라.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시 은서를 데려갔다는 수연 측 친척, 그 사람이 진짜 친척이 맞는지 신원을 확인해. 오상우는 며칠 후 조사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은서 양을 데려간 사람은 수연 씨의 친척이 아니었습니다. 뭐? 정숙 회장님이 지정한 입양기관의 직원이었습니다. 입양 서류에는 친모 이수연의 동의하에 입양이라고 적혀 있지만 오상훈이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동의서의 서명이 수연 씨의 필체와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입양 비용으로 거액이 오간 흔적이 있습니다. 태주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종이가 바스락거렸습니다. 어머니가 서류를 위조한 거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태주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어머니가 단순히 수연을 내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신병원에 감금하고 사망으로 위장하고 딸까지 빼돌렸습니다. 분노와 허탈함이 뒤섞여 모간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30년 동안 태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30년 동안 나는 어머니의 공범이었던 거야. 며칠 후 태준은 햇살 보호시설을 다시 찾았습니다. 원장 김정희에게 양해를 구하고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시설 정원을 가꾸는 일을 거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연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회장님, 이런 일까지 직접 하시면 안 되는데. 수연이 장갑을 끼고 화분 흙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랜만에 흙을 만지니까 좋네요. 흙이를 좋아하세요? 어릴 때 어머니 몰래 뒷마당에서 꽃을 키웠거든요. 수연이 잠깐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30년 전 대학 캠퍼스에서 보던 모습과 겹쳤습니다. 수연 씨는 이 시설에 오래 계셨다면서요? 네, 10년 정도 됐어요. 여기 아이들이 제 가족 같아요. 그 전에는 어디 계셨어요? 수연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졌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요. 10년 전에 어느 요양원에서 깨어났는데 그 전의 기억은 안개처럼 흐릿해요. 기억을 되찾으려고 해보신 적은요? 병원에서 여러 번 시도했어요. 그런데 과거를 떠올리려고 하면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프고 무서운 느낌이 들어서 이제는 시도하지 않기로 했어요. 태주는 가슴이 저렸습니다. 수연이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다행인지 불행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오상훈이 추가 보고를 했습니다. 수연 씨의 증상에 대해 신경정신과 전문의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전문의 소견으로는 이 증상이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관련된 기억이 방어 기제로 차단된 상태라고 합니다. 방어 기제? 강제 감금과 모녀 분리 같은 트라우마가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강제로 기억을 되살리려 하면 오히려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고 하네요.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연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성우그룹 본가에서는 박정숙이 며느리 최미라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미라야,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일이세요, 어머님? 정숙이 창문을 등지고 서서 말했습니다. 태준이가 요즘 이상한 곳을 드나들고 있어. 이상한 곳이요? 햇살 보호시설이라는 곳이야. 거기에 태준이의 첫 번째 아내가 살아있어. 미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첫 번째 아내요? 30년 전에 사고로 돌아가셨다던.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었어. 미라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첫 번째 아내가 살아있다면 자신의 지위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들 현우의 상속권은요? 어머님, 그게 무슨...
지금 중요한 건 태준이를 막는 거야. 저 여자한테 빠지면 이 집안이 어떻게 될지 몰라. 미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죽은 줄 알았다고 표현하는지 의아했지만 지금은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태준이 동선을 파악해. 누구를 만나는지, 뭘 조사하는지. 미라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열흘 후 탐정이 가져온 사진을 보고 미라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태준이 수연과 함께 시설 정원에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가 너무 가까웠습니다. 이 사진은 내가 보관하겠어요. 미라는 사진을 서랍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필요하면 언론에 흘리는 것도 고려해야지. 같은 시각 태준은 오상훈에게서 최종 조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병원 입원 기록, 사망신고서, 조작 증거, 입양 서류 위조 증거가 모두 갖춰졌습니다. 태준은 서류 뭉치를 들고 본가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태준이 정숙의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수연이가 살아있다는 거 알고 계셨죠? 정숙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태준이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병원 입원 기록입니다. 30년 전 어머니가 수연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기록이요. 정숙이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건 사망신고서입니다. 사고 현장 사진도 없고 경찰 조서도 없어요. 신고자는 어머니 이름으로 되어 있고요.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은서 입양 서류입니다. 수연의 동의서 서명이 위조됐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숙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모든 건 너와 이 가문을 위한 거였어. 태준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그 여자는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았어. 네가 그 여자한테 빠져서 인생을 망치게 둘 수 없었어. 어머니, 태준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이건 범죄예요. 감금이고 문서 위조고 불법 입양이에요. 목소리 낮춰. 정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서재 문 밖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태준이 문을 열자 미라가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들었어? 충분히 들었어요. 태준은 아내와 어머니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나는 수연의 명예를 회복하고 딸을 찾을 거야. 누구도 막을 수 없어. 정숙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하면 30년 전 일이 세상에 알려져. 너와 이 가문 모두 무너진다. 태준은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가문이 무너지는 한이 있어도 더 이상 이 거짓 위에서 살 수 없어요. 태준은 몸을 돌려 서재를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오상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서 찾는 거 최우선으로 진행해. 태준이 어머니에게 진실을 추궁한 지 이틀 후였습니다. 성우그룹 이사회에 느닷없이 회장 건강 이상설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이 최근 심장 검진을 받으셨다더군요. 경영에 집중을 못하신다는 얘기도 있고 사회이사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번졌습니다. 오상훈이 소문의 출처를 추적한 결과 한정모가 일부 이사들에게 은밀히 접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회장님, 정숙 회장님 측의 반격으로 보입니다. 태준은 보고를 들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군. 현우 전무님도 이사회에서 발언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며칠 후 임시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선 태준의 눈에 양아들 강현우가 보였습니다. 현우는 아버지와 눈이 마주치자 잠깐 시선을 피했습니다. 오늘 안건은 경영 효율화를 위한 임시 조치입니다. 현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최근 회장님께서 업무에 소홀하시고
알 수 없는 이유로 특정 시설을 반복 방문하고 계십니다. 회사의 안정을 위해 임시로 경영권을 이양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태주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현우는 미라의 전 남편 소생으로 어릴 때 친아버지와 사별한 후 어머니가 태준과 재혼하면서 양자로 들어왔습니다. 태준은 현우를 친아들처럼 키우려 했지만 둘 사이에는 늘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숙과 어머니 미라가 현우에게 끊임없이 주입한 말이 있었습니다. 네가 이 가문의 진짜 후계자야. 현우야. 태준이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건지 알고 있는 거냐? 현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돌려 이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투표로 결정해 주십시오. 표결이 진행되었습니다. 태준의 측근 이사 4명과 사전에 설득해둔 중립 이사 2명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결과는 찬성 셋, 반대 6. 안건은 부결되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현우는 회의실을 빠르게 빠져나갔습니다. 태준은 아들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본가에서 정숙이 한정모를 불렀습니다. 실패했어. 정숙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님. 이제 다른 방법을 써야겠어. 정숙이 서랍에서 오래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30년 전 은서 입양 서류 기억나지? 네, 마님. 법적 친부를 태준이가 아니라 당시 병원의 무연고 환자 이름으로 기재했었어. 나중에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한정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나중에 은서의 상속권을 무효화할 수 있어. 일단 보관해둬. 알겠습니다. 같은 시각 오상훈이 태준에게 급한 보고를 올렸습니다. 회장님, 은서 양을 찾았습니다. 태준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 있어? 성우 미디어 마케팅팀에서 계약직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태준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딸이 바로 자신의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다니. 이름은 이은서입니다. 입양 가정의 성이 아니라 생모의 성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 오상훈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30년 전 입양을 처리하던 기관의 한 직원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정숙 회장님 몰래 친어머니의 물건들을 입양 부모에게 전달했습니다. 물건들? 아기 때 입던 옷, 친어머니의 사진, 그리고 쪽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쪽지에는 은서야, 엄마가 꼭 찾으러 갈게라고 적혀 있었고요. 입양 부모는 이것을 친어머니의 유언이라 여기며 아이에게 이 성을 유지하게 했습니다. 태준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연이 끝까지 딸을 잊지 않았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은서의 인사 기록과 근무 평가를 가져와라. 며칠 후 오상훈이 추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은서 양은 성실하고 능력 있는 직원입니다. 2차례 정규직 전환 심사에 지원했으나 모두 탈락했습니다. 탈락 사유가 뭐야? 심사 기록을 확인해 봤는데 정당한 능력 평가에 의한 탈락이었습니다. 미라 사모님의 사전 개입 흔적은 없었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적어도 그 부분에서는 은서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에 조금 안도했습니다. 은서의 입양 부모는요? 은서 양이 대학에 입학한 직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학업을 마치며 혼자 작은 원룸에서 자립생활을 해왔습니다. 태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딸이 30년간 겪었을 고생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반드시 보상해야겠어. 그 무렵 햇살 보호시설에서는 수연이 원장 김정희에게 고충을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원장님,
요즘 머리가 자주 아프고 이상한 꿈을 꿔요. 어떤 꿈인데요? 수연이 이마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낯선 남자 얼굴이 보이고 하얀 벽으로 둘러싸인 좁은 방이 자꾸 나타나요. 김정희 원장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언제부터 그랬어요? 최근에 시설에 자주 오시는 그 후원자분 있잖아요. 그분을 만난 후부터 이런 증상이 심해진 것 같아요. 원장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과거 기억이 돌아오는 게 아닐까요? 수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무섭기만 해요. 무리하지 마세요. 필요하면 전문 상담사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겠어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불안한 표정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태주는 은서를 직접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성우 미디어 사옥을 방문하여 마케팅팀 회의실에서 계약직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선 순간 태준의 눈이 한 여성에게 멈췄습니다. 수연과 닮은 눈매를 가진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마케팅팀 이은서입니다. 태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0년간 찾던 딸이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간담회가 끝난 후 태주는 은서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은서 씨,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은서는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빈 회의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갑자기 뭔 일이신지 개인적인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은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혹시 본인의 친부모에 대해 아는 것이 있나요? 은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태주는 대답 대신 지갑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수연의 사진이었습니다. 은서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 사진, 어디서 나신 거예요? 알고 있는 얼굴인가요? 은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입양 부모님이 남겨주신 물건 중에 이 사진과 똑같은 게 있어요. 태준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분이 당신의 친어머니입니다. 그리고 나는 태준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나는 당신의 친아버지예요. 은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은서가 회장의 딸일 수 있다는 소문이 성우그룹 내부에 퍼졌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했던 한 직원이 현우에게 보고한 것이었습니다. 현우를 통해 소식은 곧바로 미라와 정숙에게 전해졌습니다. 저 여자가 회사에 있었단 말이야? 정숙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할까요? 미라가 물었습니다. 일단 저 여자를 회사에서 내보내야 해. 인사팀을 통해 계약 해지 통보를 하게 해. 사유는 부서 구조조정으로. 알겠습니다. 미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숙이 한정모를 불렀습니다. 햇살 보호시설에 연락해서 성우그룹 재단의 후원 검토가 연기된다고 통보해. 후원을 중단하시는 겁니까? 중단이 아니라 검토 연기야. 나중에 문제가 될 경우를 대비해서. 한정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님. 다음 날 은서는 인사팀으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부서 구조조정이었습니다. 같은 날 햇살 보호시설에도 후원 검토 연기 통보가 도착했습니다. 오상훈이 태준에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은서 양의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그리고 햇살 보호시설 후원 검토도 연기되었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와 미라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군. 태준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두 사람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상훈아,
내가 소유한 외곽 별장 있지? 네, 회장님. 거기 보안을 강화해. 수연과 은서를 그곳에서 보호할 거야. 은서가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태주는 오상훈에게서 받은 주소를 들고 낡은 빌라 앞에 섰습니다. 4층까지 좁은 계단을 올라 작은 원룸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태주는 문 앞 복도에 서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2시간이 넘게 흘렀습니다. 복도 형광등이 깜빡거리는 가운데 계단을 오르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서였습니다. 은서는 문 앞에 서 있는 태준을 보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은서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미안해요. 어제 일은 내가 너무 급하게 말했어요. 회장님이 여기 계시면 안 돼요. 돌아가세요. 태준이 한 발 다가섰습니다. 제발 설명할 기회만 줘요. 그게 전부예요. 은서는 한참 동안 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친 표정이었습니다. 결국 은서가 한숨을 내쉬며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좁은 원룸이었습니다. 작은 식탁과 침대, 낡은 옷장이 전부였습니다. 2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30년 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처음부터 말해줄게요.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대학교 때 당신 어머니를 만났어요. 도서관 창가 자리에서 처음 봤는데 첫눈에 반했어요. 은서는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결혼을 격렬하게 반대했어요. 집안이 안 맞는다고. 그래도 우리는 결혼했고 당신이 태어났어요.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태어났을 때 정말 행복했어요. 그런데요? 어머니가 협박했어요. 이혼하지 않으면 수연이와 아이를 자기 방식대로 처리하겠다고. 은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당신과 어머니를 지키려고 이혼 서류에 서명했어요. 수연이도 내 눈빛을 보고 아무 말 없이 도장을 찍었고요. 태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이혼 서류가 접수된 다음 날 수연이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당시 나는 해외 출장 중이었고 돌아왔을 때는 장례식도 끝난 뒤였어요. 그럼 어머니는 죽지 않았어요. 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수연이를 정신병원에 가두고 사망 신고를 조작한 거예요. 당신은 불법으로 입양 보내졌고요. 나는 30년 동안 그 사실을 몰랐어요. 은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금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정말 살아계세요? 살아계셔요. 서울에 있는 보호시설에서 봉사하고 계세요. 은서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기억을 많이 잃으셨어요. 과거에 겪은 일들 때문에 생긴 기억상실이래요. 은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동안 어머니가 살아계셨는데 태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30년이나 늦어서. 한참 동안 2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서가 자리에서 일어나 방 구석으로 갔습니다. 낡은 상자 하나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입양 부모님이 남겨주신 거예요. 친어머니가 남긴 물건이라고 하셨어요. 은서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노란색 아기 우주복, 낡은 사진첩, 그리고 접힌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쪽지 좀 보세요. 태준이 쪽지를 펼쳤습니다. 은서야, 엄마가 꼭 찾으러 갈게. 수연의 글씨체였습니다. 30년 전 캠퍼스 벤치에서 연애 편지를 쓰던 바로 그 필체. 태준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이 물건들이 어떻게 당신한테 전해진 건지는 모르겠어요. 은서가 말했습니다. 입양기관의 누군가가
몰래 전해줬다고 들었어요. 입양 부모님은 친어머니의 유언이라고 생각하셨대요. 태주는 쪽지를 가슴에 꼭 쥐었습니다. 수연이는 단 한순간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을 거예요. 강제로 헤어지면서도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았던 거야. 은서가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를 만나고 싶어요. 내일 같이 가요. 어머니가 계신 곳으로. 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섭지만 만나고 싶어요.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한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니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다음 날 오전 태주는 은서를 데리고 햇살 보호시설을 찾았습니다. 미리 연락을 받은 원장 김정희가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수연 선생님 상태가 좀 불안정하세요. 최근에 과거 기억이 조금씩 떠오르는 것 같은데 두통이랑 불안 증상도 심해지셨어요. 알겠습니다.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 급작스러운 충격은 피하시고 천천히 다가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심할게요. 원장의 안내로 두 사람은 시설 뒤편 작은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수연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은서의 손에 땀이 차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태준이 물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은서가 가슴을 쥐며 대답했습니다. 잠시 후 정원 입구에 수연이 나타났습니다. 벤치에 앉아있는 태준과 낯선 젊은 여성을 발견하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러다 은서를 보는 순간 수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수연이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상하다. 수연이 중얼거렸습니다. 저 아이를 보니까 가슴이 아파. 왜 눈물이 나려고 하지? 은서도 어머니의 얼굴을 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30년간 사진 속에서만 보던 그 얼굴이 눈앞에 살아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태준이 은서를 부축하며 수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연 씨, 이 아이가 30년 전 당신이 낳은 딸 은서예요. 수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의식적으로는 기억나지 않았지만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의 떨리는 손이 은서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은서야. 나직이 부르는 목소리였습니다. 은서가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수연의 품에 안기며 자신도 모르게 부르짖었습니다. 엄마. 수연이 딸을 꼭 껴안았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어. 그런데 이 아이가 내 아이인 것 같아. 가슴이 너무 아파.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아는 채 울었습니다. 30년의 공백을 뛰어넘는 순간이었습니다. 태준도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켜주지 못한 두 사람이 다시 만나는 이 순간이 속죄의 시작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시각 성우그룹 본가에서는 정숙이 한정모에게서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은서를 데리고 보호시설을 방문했습니다. 정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미라와 현우를 불러. 잠시 후 미라와 현우가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미라가 물었습니다.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어. 태준이를 회장직에서 완전히 끌어내릴 거야. 현우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다음 주에 임시 이사회를 다시 소집해. 이번에는 회장 불신임안을 발의할 거야. 미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간담회에서 본 은서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나이인데 혼자서 모든 것을 견뎌온 듯한 눈빛. 그 여자가 정말 아버지의 친딸이라면 자신은 이 가문에서 어떤 존재인 걸까요? 현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날 밤 태주는 수연과 은서를 자신이 소유한 외곽의 작은 별장으로 데려갔습니다. 믿을 수 있는 가사도우미와 경호원을 배치하여
외부의 접근을 막았습니다. 여기서 당분간 지내요. 안전할 거예요. 태준이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수연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은서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은서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아직 기억이 다 돌아온 건 아니야. 그런데 내 손을 잡으니까 마음이 편하네. 은서가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도요, 엄마. 태주는 두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 두 사람을 위해 무엇이든 해야 했습니다.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훈아, 임시 이사회에 대비해서 지지 이사들을 결집시켜. 네, 회장님. 사회이사 9명 중 4명은 확실히 회장님을 지지하고 있고 2명은 중립입니다. 나머지 3명은 정숙 회장님 쪽입니다. 중립인 2명만 설득하면 불신임안을 부결시킬 수 있겠군. 그렇습니다. 태주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번 주 안에 그 두 이사를 만나자. 30년 전 진실의 일부를 공개하고 협조를 구해야겠어. 별장 생활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연은 신경정신과 전문의의 정기 상담을 받으며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태준의 얼굴이 낯설지만 어딘가 익숙하다는 모호한 느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뭐가 떠올랐어요? 저녁 식사 후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서관이 보였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누군가 내 앞에 와서 섰어요. 수연이 눈을 감으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 얼굴이 당신 같았어요. 젊은 당신. 태준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처음 만난 날이에요. 대학교 도서관에서. 정말요? 창가 자리에서 책 읽고 있는 당신한테 말을 걸었어요. 너무 긴장해서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 안 나요. 수연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캠퍼스 벤치도 보여요. 비가 오는데 우산 하나로 둘이 같이 쓰고 있었어요. 첫 고백하던 날이네요. 태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담당 의사는 태준에게 따로 말했습니다. 기억이 돌아오는 건 좋은 신호입니다. 하지만 정신병원 감금과 관련된 기억은 가장 마지막에 그리고 가장 고통스럽게 돌아올 겁니다. 그때가 오면 어떻게 해야 하죠? 곁에서 지켜봐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혼자 감당하게 두시면 안 됩니다.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곁에 있을게요. 반드시. 은서는 매일 어머니 곁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함께 요리를 하고 별장 주변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30년간 누리지 못했던 모녀의 시간을 하나씩 채워갔습니다. 엄마, 이거 어떻게 썰어요? 그렇게 하면 손 다쳐. 이리 줘봐. 수연이 은서의 손을 잡고 칼 쓰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엄마 손 따뜻해요. 은서가 말했습니다. 내 손도 따뜻해. 수연이 웃었습니다. 아직 기억이 다 돌아온 건 아닌데 너랑 있으면 가슴이 따뜻해져. 몸이 기억하는 것 같아. 은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태준도 회사 업무를 비서실장에게 상당 부분 맡기고 틈틈이 별장을 찾았습니다. 저녁이면 세 사람이 함께 식탁에 앉아 식사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분위기가 점차 편안해졌습니다. 아버지, 간이 어때요? 은서가 직접 끓인 된장찌개를 내밀었습니다. 맛있어. 수연이 솜씨를 닮았네. 엄마한테 배웠어요. 수연이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은서가 낡은 앨범을 가져왔습니다. 입양 부모가 남긴 어린 시절 사진들이었습니다. 이건 유치원 졸업식 때예요. 은서가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이건 중학교 때 상장 받은 날이고요. 수연은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기며 바라보았습니다. 대학 입학식 때 사진이에요.
혼자 찍었어요. 은서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수연이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함께하지 못해서. 아니에요, 엄마. 네가 잘하는 걸 못 봤어. 첫걸음도, 첫 단어도, 졸업식도.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은서가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이제 함께 있잖아요. 태주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며칠 후 성우그룹에서 임시 이사회가 다시 열렸습니다. 태주는 회의 전에 중립적인 두 명의 사회이사를 개별 면담했습니다. 30년 전 제 어머니가 저지른 일에 대한 증거입니다. 태준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강제 입원 기록, 사망신고서, 조작 증거, 입양 서류 위조 증거가 모두 있습니다. 이사들이 서류를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겁니다. 회사에 해를 끼치려는 게 아닙니다. 두 이사는 오랜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사회에서 현우가 다시 경영권 이양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회장님의 최근 행동이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임시 경영권 이양을 제안합니다. 표결이 진행되었습니다. 결과는 찬성 셋, 반대 6. 안건은 다시 부결되었습니다. 이사회가 끝난 후 현우는 회의실을 빠져나가다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시 멈칫했지만 아무 말 없이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런데 현우의 마음속에는 묘한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어머니의 방식이 옳지 않다는 것을 내심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본가에서 정숙이 한정모를 불렀습니다. 또 실패했어. 죄송합니다, 마님. 30년 전 은서 입양 서류 있지? 법적 친부를 태준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기재한 거. 네,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나중에 은서의 상속권을 무효화할 수 있어. 아직 쓸 때는 아니지만 준비해도. 알겠습니다. 이사회 다음 날 현우가 태준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태준은 처음에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현우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좋아. 어디서 할까? 회사 근처 조용한 곳이면 좋겠어요. 두 사람은 작은 카페에 마주 앉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나누는 솔직한 대화였습니다. 할머니랑 어머니 편에서 아버지를 공격한 거 사과드립니다. 현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태주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솔직히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이 가문에서 법적으로는 아들이지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존재예요. 그 사실이 항상 불안했어요. 태준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피가 가족을 만드는 게 아니야. 네, 너도 이 상황의 피해자야. 할머니와 어머니가 너를 이용한 거지. 내 잘못이 아니야. 현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시간을 갖고 네가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해봐. 현우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은서 누나를 만나보고 싶어요.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서한테 물어보고 연락할게. 며칠 후 은서와 현우의 첫 만남이 별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은서는 긴장한 표정으로 현우를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나.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 때문에 힘드셨죠? 은서가 먼저 말했습니다. 제가 나타나서 후계자 자리가 위협받게 됐잖아요. 현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복잡해요. 30년간 제가 누려온 것들이 어쩌면 다른 누군가의 것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은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둘 다 이 상황을 만든 사람이 아니잖아요.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저도 할머니랑 어머니 방식이 싫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제 전부였으니까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은서가 말했습니다. 이해해요. 두 이복 남매는 조심스럽게 서로를 인정하는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별장 생활 2달째 되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태준이 수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연아, 응? 30년 전 일에 대해 사과하고 싶어? 수연이 고개를 돌려 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당신을 지켜주지 못한 죄는 평생 갚아도 모자라. 그런데 태준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 함께하고 싶어? 수연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창밖으로 지는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억이 완전히 돌아온 건 아니야. 수연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랑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 30년이라는 시간이 우리 사이에 있지만 그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손을 맞잡았습니다. 은서의 30번째 생일날 별장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태준, 수연, 현우까지 네 사람이 함께 케이크 촛불을 껐습니다. 생일 축하해, 누나. 현우가 말했습니다. 은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친부모랑 생일을 보내요. 수연이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매년 함께 보내자. 파티 중에 갑자기 수연이 이마를 짚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은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머릿속에서 섬광처럼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얀 벽의 좁은 방, 문을 두드리며 울부짖는 자신의 모습, 딸을 빼앗기고 오열하던 순간, 수연아, 태준이 급히 다가왔습니다. 수연이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괜찮아요. 잠깐만. 한참 후 두통이 가라앉았습니다.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기억이 돌아왔어. 하얀 방에 갇혀 있었던 거, 누군가에게 딸을 빼앗겼던 거.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꿈이 아니라 진짜였구나. 태준이 수연을 꼭 안았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그런데 그때 케이크를 정리하던 은서가 갑자기 비틀거렸습니다. 은서야? 수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서가 주방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은서. 태준이 달려갔습니다. 은서는 의식을 잃은 채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밤하늘을 가르며 멀어졌습니다. 태준은 수연의 손을 잡고 구급차 안에서 은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은서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은서야, 정신 차려. 수연이 딸의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서울의 대형 종합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은서는 안으로 실려 들어갔습니다. 태준은 병원 측에 말했습니다. 최고의 의료진을 배치해 주세요. 비용은 얼마든지 지불하겠습니다. 응급실 대기실에서 태준과 수연은 초조하게 검사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얼마 후 별장에서 연락을 받고 현우가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은서 누나 괜찮아요? 아직 몰라. 검사 중이야. 세 사람은 말없이 대기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수연은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듯 눈을 감았습니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담당 의사 박진혁이 검사 결과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보호자분들 면담실로 오시겠습니까? 태준과 수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현우도 따라 일어서려 했지만 태준이 손짓으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면담실에 들어서자 박진혁 의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환자분은 재생불량성 빈혈이라는 희귀 혈액 질환을 앓고 계십니다. 그게 무슨 병이에요? 수연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골수에서 정상적인 혈액세포를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모두 부족해지는 병입니다. 태준이 물었습니다. 치료할 수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골수 이식이 유일한 근본적인 치료법입니다. 이식이 성공하면 완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바로 이식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적합한 공여자를 찾는 겁니다. 박진혁 의사가 설명을 이었습니다. 골수 이식은 아무나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공여자와 환자의 조직 적합성이 맞아야 합니다. 가장 적합률이 높은 건 혈연 관계의 가족입니다. 특히 형제자매가 가장 좋습니다. 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은서는 외동인데요. 부모님도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부모 중 한 분이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검사 받겠습니다. 면담실을 나온 태준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현우는 양자입니다. 은서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이입니다. 혈연 형제가 없다는 사실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태준과 수연은 즉시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이틀이 걸렸습니다. 태준은 병원에서 한 발짝도 떠나지 않고 은서의 병실을 지켰습니다. 수연도 밤새 딸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틀 후 박진혁 의사가 다시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태준이 숨을 죽였습니다. 안타깝게도 두 분 모두 적합도가 낮습니다. 공여자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수연이 의자 팔걸이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부모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국제골수 기증자 등록기관에서 비혈연 공여자를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태준이 물었습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운이 좋으면 몇 주, 그렇지 않으면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면담실을 나온 태준은 오상훈에게 전화했습니다. 국제골수 등록기관에 긴급 의뢰를 넣어라. 가능한 모든 채널을 동원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끊은 태준은 대기실에 앉아 있는 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현우는 혈연이 아니니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의 가능성이라도 확인해야 했습니다. 현우야. 네, 아버지. 태준이 현우 옆에 앉았습니다. 솔직하게 말할게. 너는 은서와 혈연이 아니라 적합할 확률이 아주 낮아.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검사를 받아볼 의향이 있니? 강요하는 건 아니야. 현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받아볼게요. 확률이 낮아도 시도는 해봐야죠. 태준이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고맙다. 현우가 검사를 받았다는 소식은 곧바로 미라에게 전해졌습니다. 미라는 그날 저녁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가 검사를 받았다며? 네, 어머니. 왜 그 여자를 위해 내 몸을 희생하려고 해? 당장 병원에서 나와. 현우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누나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이잖아. 그래도 할 수 있는 건 해봐야죠. 미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현우야, 지금 정신 차려. 네가 저 여자 편을 들면 이 집안에서 내 자리가 없어져. 현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사람 목숨이 걸린 일이에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사흘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진혁 의사가 태준과 현우를 면담실로 불렀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태준이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현우 씨의 조직 적합성 검사 결과 은서 씨와 6개 항목 중 5개가 일치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혈연이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이 정도 적합도가 나오는 건 약 10만 분의 1 확률입니다.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식이 가능하다는 뜻입니까? 네. 이식 성공 가능성이 75에서 80%에 달합니다. 태준이 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현우야. 현우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누나를 살릴 수 있다는 안도감과 어머니와의 갈등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라가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현우와 마주쳤습니다. 적합 판정이 나왔다며? 네. 미라가 아들의 팔을 잡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거부해. 네가 저 여자한테 골수를 주면 나는 더 이상 내 어머니가 아니야. 현우가 어머니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선택해, 현우. 나냐, 저 여자냐. 현우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어머니의 손을 풀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현우는 몸을 돌려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불었습니다. 현우는 난간에 기대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밤새 고민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은서의 창백한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무엇이 옳은 일인지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동이 틀 무렵 현우는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현우야, 밤새 어디 있었어? 생각 좀 했어요. 현우가 태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증할게요. 태준이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정말이야? 어머니한테는 사람을 살리는 게 먼저라고 말할게요. 이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같은 시각 은서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박진혁 의사가 태준을 불렀습니다. 수혈만으로는 버티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일주일 안에 이식을 진행하지 않으면 감염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일정을 잡아주세요. 그때 한정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숙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30년 전 은서의 입양 서류에 법적 친부가 회장님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친자 확인을 요구하시면 수술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언론에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태준은 메시지를 읽고 나서 오상훈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태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를 받아들이겠다고 전해라. 서류상 친부가 누구로 되어 있든 친자 관계는 유전자 검사가 증명할 거야. 수술은 예정대로 진행한다. 유전자 검사가 병원 내 검사실에서 긴급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사흘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수연은 딸의 병상 옆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은서야, 조금만 버텨. 엄마가 여기 있어. 수연이 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은서는 눈을 감은 채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준도 회사 일을 모두 비서실장에게 맡기고 병원에 머물렀습니다. 두 사람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부부처럼 함께 위기를 마주하며 서로에게 기댔습니다. 사흘 후 검사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박진혁 의사가 서류를 들고 면담실로 들어왔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태준이 숨을 죽였습니다. 강태준 씨와 이은서 씨가 친부녀 관계임을 99.99% 확률로 확인했습니다. 태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정숙의 마지막 협박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서류만 조작했을 뿐 유전자는 조작할 수 없었습니다. 수술 일정을 잡겠습니다. 사흘 후에 진행하겠습니다.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수술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현우는 먼저 수술 준비실로 들어갔습니다. 전신 마취 후 골수 채취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수술 대기실에는 태준과 수연, 그리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햇살보호시설 원장 김정희가 모여 있었습니다. 현우 씨가 정말 대단해요. 김정희 원장이 말했습니다. 혈연도 아닌데 이렇게 큰 결심을 하다니.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운 아이예요. 수연은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습니다. 입술이 작게 움직였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간호사가 대기실로 나왔습니다. 현우 씨 골수 채취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은서 씨 이식 수술을 시작합니다.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현우는 어떻습니까? 마취에서 깨어나면 회복실로 옮겨질 겁니다. 상태는 양호합니다. 태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6시간이 흘렀습니다. 대기실의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수연은 한 번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태준도 옆에 앉아 수연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진혁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습니다. 수술이 끝났습니다. 태준과 수연이 동시에 일어섰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식은 성공적으로 완료됐습니다. 현재 은서 씨 활력 징후가 안정적입니다.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진혁 의사가 덧붙였습니다. 다만 앞으로 2주가 중요합니다. 이식한 골수가 제대로 자리를 잡고 새로운 혈액세포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감염 예방을 위해 무균실에서 집중 관리를 받게 됩니다. 태준이 물었습니다. 위험한 겁니까? 가장 중요한 고비입니다. 하지만 이식 자체가 성공적이었으니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준과 수연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함께 흘리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회복실로 옮겨진 현우가 마취에서 깨어났습니다. 태준이 회복실로 들어갔습니다. 현우야, 아버지, 누나는요? 수술 잘 끝났어. 내 덕분이야. 현우가 약하게 웃었습니다. 다행이다. 태준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네가 아니었으면 은서를 살릴 수 없었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현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수술 후 일주일간 은서는 무균실에서 집중 관리를 받았습니다. 수연은 매일 무균복을 입고 유리창 너머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을 흔들면 은서도 약하게 손을 들어 화답했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 박진혁 의사가 태준을 찾아왔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무슨 소식입니까? 은서 씨의 백혈구 수치가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골수가 자리를 잡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태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현우는 이틀 만에 퇴원했습니다. 본가에서 요양하기로 했습니다. 퇴원 직후 미라가 현우의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수술했다며? 네. 미라가 아들 앞에 섰습니다. 왜 내 말을 안 들었어? 현우는 침대에 앉은 채 어머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사람 목숨이 걸린 일이었어요.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고. 누나가 죽을 수도 있었어요. 제가 도울 수 있는데 안 도우면 그게 사람이에요? 미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에요. 제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현우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시면 앞으로 거리를 두겠어요. 하지만 제 결정은 후회하지 않아요. 미라는 아무 말 없이 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입술을 깨물며 방을 나갔습니다. 현우는 닫힌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어머니에게서 심리적으로 떨어져 나온 기분이었습니다.
외로움과 해방감이 뒤섞인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수술 후 열흘째 은서의 상태가 안정을 찾아가면서 면회 제한이 풀렸습니다. 현우가 병실을 찾았습니다. 누나. 은서가 침대에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현우야. 와줬구나. 몸은 좀 어때요? 많이 나아졌어. 다 내 덕분이야. 은서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현우가 조심스럽게 그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네가 아니었으면 나 죽었을 거야. 현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야말로 미안해요. 그동안 가족으로 대하지 못해서. 은서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네. 네, 누나. 두 이복 남매는 손을 맞잡은 채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한편 완전히 고립된 정숙은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태준이 축적한 30년 전 범죄 증거들이 검찰 수사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불법 감금, 사망 신고서, 위조, 입양 서류 조작, 모든 증거가 갖춰져 있었습니다. 태준의 변호사가 보고했습니다. 감금죄는 공소시효가 만료됐습니다. 하지만 문서 위조 관련 혐의 일부는 아직 유효합니다. 고소하시면 정숙 회장님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태준은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수연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를 고소해야 할까? 수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에 대한 처벌보다 은서랑 당신이랑 함께 평화롭게 사는 게 더 중요해. 정말 복수에 힘을 쏟고 싶지 않아. 이제 그만 끝내고 싶어. 태준은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았어. 당신 뜻을 따를게. 태준은 어머니에게 합의를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조건은 3가지였습니다. 가문 내 모든 권한 박탈, 본가에서 퇴거, 사회적 은둔. 이 조건을 받아들이면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숙은 형사처벌과 언론 노출을 피하기 위해 합의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하는 날, 태준은 요양원으로 떠나는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당신이 저지른 일은 용서할 수 없어요. 태준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내 어머니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요양원에서 편히 지내세요. 정숙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인 채 차에 올랐습니다. 미라와의 이혼 절차도 진행되었습니다. 미라는 처음에 거액의 재산 분할을 요구하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태준 측 변호사가 미라가 정숙의 범죄를 알고도 묵인한 정황 증거를 제시하자 협상에 응했습니다. 협의된 재산 분할금과 위자료를 받고 성우가를 떠나기로 합의했습니다. 현우는 어머니와 함께 살기를 거부했습니다. 아버지 곁에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떠나는 미라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미라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언젠가 어머니가 진심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면 그때 다시 만나요. 미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차에 올랐습니다. 은서가 퇴원하는 날이 왔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태준, 수연, 현우가 휠체어에 탄 은서를 맞이했습니다. 밖이다. 은서가 창밖으로 쏟아지는 햇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다시 나왔어. 수연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어디로 갈까? 태준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으로 가자. 4사람은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별장이 아닌 태준의 본가로 향했습니다. 정숙과 미라가 떠나고 온전히 그들만의 집이 된 곳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은서가 창밖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드디어 집이 생겼다. 나직이 중얼거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본가에 도착한 4사람은 거실에 모여 첫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집에서 함께 살자. 태준이 말했습니다.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서도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우도 조용히 따라 끄덕였습니다. 30년의 비극을 딛고 마침내 진정한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 첫날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 태주는 서재에서 오상훈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익명의 편지 발신자를 추적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누구야? 편지 봉투에서 채취한 지문이 한정모 씨와 일치했습니다. 태주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30년간 어머니에게 충성하던 한정모. 그가 마지막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 진실을 알리려 했던 것일까요? 알겠다. 그에게 따로 확인하지 마라. 네. 모른 척하자. 그 사람도 나름의 방식으로 속죄한 거겠지. 태주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의 양심이 보낸 편지 한 장.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성우그룹에서는 태준의 주도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태준은 명예회장으로 물러나고 현우가 단독 대표이사로 취임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현우가 취임식 전날 물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네가 이끌어갈 차례야. 태준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은서 누나는요? 은서는 재단 이사장을 맡기로 했어. 회사 경영보다 사회 공헌에 더 뜻이 있다더라. 은서는 1년간 경영 수업과 재단 실무를 익힌 끝에 성우그룹 사회공헌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재벌가의 이례적인 결정이라며 주목했습니다. 저는 회사 경영보다 이 일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은서가 태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해오신 일을 이어가고 싶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일이요.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가 원하는 일을 해. 그게 가장 중요해. 현우는 단독 대표로서 중압감을 느꼈지만 아버지의 조언과 누나의 지지를 받으며 안정적인 경영을 시작했습니다. 두 남매는 매주 한 번씩 정기 식사 모임을 가졌습니다. 누나, 이번 분기 실적 어떻게 생각해요? 나한테 왜 물어? 나는 재단 일만 해. 그래도 누나 의견이 듣고 싶어요. 은서가 웃었습니다. 잘하고 있어. 걱정 마. 수연의 기억은 1년 사이에 거의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30년 전에 행복했던 순간들과 함께 정신병원에 갇혀 있던 10년간의 고통스러운 시간도 모두 떠올랐습니다. 전문 상담사의 도움을 받으며 트라우마를 극복해 나갔습니다. 이제 과거 얘기를 해도 괜찮아요? 어느 날 저녁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이제 괜찮아.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일은 지나간 거야. 아프지만 받아들였어. 수연은 햇살 보호 시설에 정기적으로 방문하며 봉사를 계속했습니다. 이제는 딸 은서와 함께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엄마, 이 아이 이름이 뭐예요? 은서가 한 아이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민준이야. 작년에 왔어. 수연이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모, 책 읽어주세요. 민준이가 은서에게 그림책을 내밀었습니다. 그래, 읽어줄게. 재단 이사장이 된 은서는 시설 후원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새 건물 증축 기금도 마련했습니다. 모녀가 함께 시설 아이들을 돌보는 모습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봄이 되자 태준과 수연은 작은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한 조촐한 자리였습니다. 장소는 두 사람이 대학 시절 처음 만났던 캠퍼스 도서관 앞 정원으로 정했습니다. 30년 전에 못 받은 축복을 이제야 받네요. 수연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이야. 태준이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결혼식 당일 은서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함께 걸었습니다. 현우가 들러리를 맡았습니다.
햇살 보호시설의 아이들이 꽃잎을 뿌렸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은 처음 봐요. 김정희 원장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축하드려요, 두 분. 피로연에서 은서가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간 떨어져 있었지만 결국 다시 만나게 됐어요. 이게 운명이 아니면 뭐겠어요. 참석한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현우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새어머니, 수연이 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앞으로 좋은 아들이 될게요. 수연이 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미 내 아들이야. 결혼 후 태준과 수연은 본가에서 함께 생활했습니다. 아침마다 정원을 산책하고 저녁에는 함께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었습니다. 30년간 놓친 일상을 하나씩 채워갔습니다. 오늘 날씨 좋다. 태준이 정원 벤치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응, 이런 날이 매일 왔으면 좋겠어. 수연이 옆에 앉았습니다. 매일 올 거야. 이제.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햇살을 맞았습니다. 은서는 재단 업무와 병행하며 에세이 집필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었습니다. 1년간의 작업 끝에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제목은 30년 만에 귀환이었습니다. 누나 책 베스트셀러 됐대요. 현우가 신문을 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은서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나 봐요. 책의 마지막 장에서 은서는 이렇게 썼습니다.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함께한 시간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 책 출간 기념 사인회가 열렸습니다. 기자들이 은서에게 질문했습니다. 이 책을 쓴 이유가 뭔가요?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어요. 아무리 오래 걸려도 가족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현우도 사인회에 참석하여 누나의 책을 홍보했습니다. 제 누나 책이에요. 꼭 읽어보세요. 두 남매의 우애가 대중에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가을이 되어 햇살 보호시설 설립 20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태준, 수연, 은서, 현우 네 사람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오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김정희 원장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성우그룹 사회공헌재단에서 시설 새 건물 증축 기금 10억 원을 기부해 주셨습니다. 참석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은서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이 시설이 제 어머니의 두 번째 집이에요. 앞으로도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사 중 수연은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읽어주던 교실로 갔습니다. 2년 전 태준이 자신을 처음 다시 보았던 바로 그 교실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딸 은서가 옆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엄마, 이 책 읽어줄까요? 같이 읽자. 모녀가 함께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태준은 교실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2년 전 이곳에서 수연을 처음 다시 보았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네 사람은 시설 뒤편 정원의 벤치로 갔습니다. 2년 전 은서와 수연이 처음 상봉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나란히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참 이상한 가족이다. 현우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상해도 좋아. 우리는 가족이니까. 은서가 대답했습니다. 수연이 두 자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된 게 기적 같아. 태준이 말했습니다. 기적이 아니야. 우리 모두가 선택하고 노력한 결과야. 경기도 외곽 요양원에 있는 정숙에게 태준은 명절마다 방문했습니다. 정숙은 1년 사이에 건강이 많이 쇠약해졌지만 아들의 방문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추석 방문 때였습니다.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했다. 태준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용서는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내 어머니예요. 정숙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본가 거실에서 가족 사진을 찍는 날이 왔습니다. 네 사람이 나란히 섰습니다. 가사도우미가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하나, 둘, 셋. 셔터가 눌렸습니다. 네 사람의 환한 미소가 프레임에 담겼습니다. 수연은 흰 블라우스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은서와 현우는 부모 양옆에 서서 어깨를 기댔습니다. 태주는 가족 모두를 품에 안은 듯한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그 사진은 훗날 태준의 서재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가장 먼저 바라보는 보물이 되었습니다. 사진 옆에는 2년 전 태준이 받았던 익명의 편지가 액자에 넣어져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30년 전 죽었다던 당신의 전처가 살아 있습니다. 누군가의 양심이 보낸 그 한 장의 편지.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태주는 매일 아침 그 편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30년이 걸리더라도 서재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가족 사진과 편지 위로 따스한 빛이 내려앉았습니다. 30년간 감춰졌던 진실이 빛을 보고 새로운 가족이 탄생한 이야기.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기를.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묻혀있던 진실이 마침내 빛을 보았습니다. 태주는 어머니의 협박에 굴복해 사랑하는 아내와 갓난아기 딸을 지켜주지 못했던 자신을 평생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양심이 보낸 편지 한 장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정신병원에 갇혀 기억을 잃은 채 살아온 수연. 태어나자마자 어머니와 생이별한 뒤 홀로 세상을 버텨온 은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목숨을 걸고 누나를 살린 현우. 이들은 30년의 공백을 뛰어넘어 마침내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를 나눈 사이라고 해서 모두 가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함께 한 시간과 서로를 향한 사랑이 가족을 만드는 것 아닐까요?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용기가 있다면 늦었다고 생각한 순간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